사상 이후에 없던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투, 영끌 등 가계부채 문제와 주식,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한계에 왔다. 오히려 좀 오버슈팅이 됐다. 정책 효과가 서서히 사라질 거라는 거죠. 미국의 테이퍼링과 중국의 헝다 사태까지 변동성 요인에 둘러싸인 한국 경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사실 주식시장 등에서는 좋지 않은 뉴스. 지금 챙겨야 할 건 금리 인상이 가져올 충격,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유동성 홍수 속에 주식 열풍을 이끌었던 동학 개미들은 금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리 인상이 과연 최고점을 찍어버린 고삐 풀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이 몰고 올 주가 후폭풍과 집값에 미칠 영향까지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또 역대 최저인 0.5%가 됐는데요.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봄.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한국은행은 긴급 처방으로 기준금리를 0.5%로 확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5개월 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깜짝 발표했는데요.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따지면 2018년 11월 상향된 이후 2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1년 3개월간 이어진 초저금리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건데요. 0.75%. 코로나 재확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보다 먼저 나온 기준금리 인상 결정. 이는 초저금리 기조 속에 이른바 비투, 영끌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와 증시 과열 투자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 빚은 1,8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약 170조의 부채가 늘어난 역대급 수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4%인데요. 예를 들어 선진국은 81%, 신흥국은 54%, G20국가 평균은 71%거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수치로만 봐도 2015년 이후 한국의 가계 대출의 증가세는 OECD 국가 중에 1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도 문제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인 2.6%.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만 보면 이 두 품목군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의 56.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심리 회복 등으로 당분간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것을 예상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이번 금리 인상을 첫발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린 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유지해서 외국 자본 유출을 줄이려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나라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낮아요. 제가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로 보면은 2%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나와요. 0.75%도 적정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금리에 비해서 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자본 유출이라는 게 생기겠죠. 아, 내가 왜 금리가 낮은 한국에 투자해? 아,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우려를 막게 하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올리는 게 타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된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정례회의 직후 테이퍼링을 언급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at language is to put notice out that could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The committee will consider that test and we'll also look at the broader environment at that time and make a decision whether to taper. 테이퍼링,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으로 본래 선수들이 중요 시합을 앞두고 점차 훈련량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스포츠 용어였는데요.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양적 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됩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자 미국 역시 제로 수준 금리를 이어가며 시중에 돈을 풀어왔는데요.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자 이 돈을 점차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표와 방법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11월 시작 또는 11월 발표 후 12월 시작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돈을 줄이거나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기대가 있다면 이런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효과 때문에 지금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데 그 정책 효과가 서서히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 조짐이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테이퍼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시장에 미칠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이 시행되면 세계에 풀렸던 달러화가 회수되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타고 우리 주식시장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들도 줄기 시작합니다. 실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언급하자 국내 주식시장은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지난달 코스피는 3,100선을 내줬고 코스닥 역시 1,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하면서 외국인은 8월 한 달에만 8조 원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는데요. 이는 7월 순매도 금액의 2배나 되는 규모였습니다. 투자 열기가 점차 사그라드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요. 올해 1월 코스피가 단숨에 3,000선 천장을 뚫자 26주에 달했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이달 들어 14조여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개미들의 비투는 다시 늘었는데요. 신용 거래 융자는 이달 들어 25조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증권 회사들이 증권 담보 대출을 일시 중단했을 정도인데요. 비투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담보대출 중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흔들리면 또 담보금이 많아지니까 투자자들을 하면서 여력이 안 생기니까 비율이 낮아지지가 않고 있는 거 아닐까. 금리 인상에도 비투가 증가한 이유는 실질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증시가 다시 오를 거라는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그간 금리 인상이 예고됐던 만큼 시장에 충분히 선반영됐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증권사들이 대출금리를 올릴 경우 비투족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주가 하락까지 지속되면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등 반대 매매 손실이 커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증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실적,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유동성, 이 두 측면이 다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최근 국내 증시가 2개월 이상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혼조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휴장한 추석 연휴 기간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이며 전 세계 증시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까지 출렁인 상황. 글로벌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테이퍼링 가시화, 국내 기업들의 실적 고점 통과, 추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산재한 만큼 당분간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일정 부분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95,000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 나오고 기업이익 전망치들이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75,000원 떨어지니까 뒤따라서 기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가하고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제가 전망해 보면 6월에 정점을 치고 지금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지난 7월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년 2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교역 조건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경기 흐름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는데요. 여기에 내년 말 예상되는 국가 채무는 1,068조 3천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고 국내 총생산의 50%에 이릅니다. 1년간 국내 생산액의 절반을 넘게 써야 갚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국가 채무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씩 불어서 2025년엔 1,408조 5천억 원, GDP의 58.8%에 달합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8월까지 87조 4천억 원 늘었는데요. 증가율은 5.3%, 금융당국 연간 관리 목표 5에서 6%에 벌써 진입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2조 원 늘었는데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지 않는 한 당국의 마지노선은 이미 뚫린 셈입니다. 빚을 못 갚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은행이 이제 부실화가 되고 저축은행, 금융권 자체가 부실화가 되면서 이 충격이 경제 전체로 파급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자체를 이제 옥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정부의 서리빨에 5대 은행이 모두 신용대출 한도까지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자 이제는 이자 부담을 넘어서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은행 대출을 조이자 이 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 상반기 카드 대출은 56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5.8% 늘었는데 그중에 카드로는 28조 9천억 원으로 무려 13.8%나 급증했습니다. 실수요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대출을 좀 줄이고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정책들이 명확한데 그렇다고 이게 끝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다른 쪽에 더 주택이나 또는 다른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도 안 떨어지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시장에 어떤 반전이 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거듭된 고점 경고
금리 인상, 온갖 대출 규제 처방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추가 상승 심리가 만연한 탓입니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 아래 여전히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기준선 100을 넘어 더 강해지는 추세고, 최근 주택 가격 전망 조사 결과 역시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고 나왔습니다. 최근 8월 집값 상승률 추이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 평균은 1.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수도권은 GTX 호재 지역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버티는 이유는 다 단순해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실수요자들은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다는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감과 그런 실질 효과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0.25 가지고는 뭐 큰 영향,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받으려면 우리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뛰어넘는 범위는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마 여전히 대출이 가능하다면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을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다. 결국은 그런 분들이 또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 만연할수록 금리가 조금 인상됐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추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0.25%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쉽게 안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가계대출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은 또 특수한 제도가 하나 있죠. 특수한 제도가 하나 있는 게 전세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전세난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그렇게 오른 집값 때문에 전세값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 0.25% 금리 인상만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대전환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인데요. 한국은행 역시 집값 안정에 통화 정책이 만능은 아니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통화 정책 쪽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정부의 다른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인상 하나만 했다고 해서 그게 가계부채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를 크게 나타낸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해선 금리 인상과 함께 확실한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급 대책이 매수 심리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부터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집값 하락과 직결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5년 계획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바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2, 3년 동안에는 당분간 이제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규제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최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인데요. 집값을 내리지 않으려는 집주인과 집값이 내리길 기다리는 매수자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7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1,014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묘한 거래 절벽은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까지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하향 조정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 중에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거래가 엄청 크게 줄었다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4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리는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조금 가늠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른 수입이 있어서 이자를 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되면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있던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리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왜? 수요 심리는 굉장히 위축이 될 텐데 공급 물량은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안 나오는 물량이 2026년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당히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이 무리한 영끌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보다 넓어진 기회의 사전 청약을 적극 노리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분히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실거주로 돈이 있어서 내 작은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건 괜찮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속된 말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저는 올 수도, 이기 신도시 때는 왔거든요. 광교 신도시도 미분양이었고요. 위례도 미분양이었고요. 굳이 시기를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라라고 권고드리고 싶고요. 이제 집이 이제 여러 채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적당하게 처분을 해서 다른 자산으로 조금은 자산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가 몇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무리한 비투보다는 합리적인 대출 관리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미만의 단기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로,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시작된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3년째 이어온 유동성 파티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데요. 넘치는 돈의 힘으로 밀어올린 각종 자산 가격 역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지금이야말로 파티가 끝난 뒤 우리를 찾아올 각종 비용 청구서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